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라하이나 산불의 사망자는 55명이지만 1000명 이상이 행방불명입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실종자를 1000명으로 추산하면서도 솔직히 몇 명인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도 통신시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력은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불을 끈 집과 사업체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을 켤 집과 사업체도 없습니다. 구조물은 1,700개 이상이 불에 타서 파괴됐고 현재 산불은 80% 진화됐습니다. 열대성 폭풍 카눈이 한국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스쳐서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의 국영 언론은 김씨 왕조의 초상화 벽화 보존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영 보도를 세계 주요 언론도 전합니다. 2024년 대선 후보로 겨루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과 부통령의 지지자들이 말로 충돌했습니다. 코퍼레이션이 팍스뉴스를 포함한 미디어 거대 그룹 코퍼레이션이 지난해 수익이 75% 줄어들었습니다. 뉴스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러나 뉴스 코퍼레이션 매체에서는 인공지능이 미래를 밝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곧 하루 24시간 사람 운전자가 없는 로봇 택시가 운전하게 됐습니다. 로봇 자동차 회사는 곧 로스앤젤레스와 산타모니카시 등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재택근무를 너무 많이 하는 직원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를 5개 카테고리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플로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앞에 헤드라인부터 조금 여러분들께 어수선한 분위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시에 모든 지금 저의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전화기로 방송해야죠. 뭐 이런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화기로 방송을 하니까 대강 적어놨던 것들이 또 이 칸이 제대로 안 돼서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선 제가 며칠 동안이나 재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관해서 모든 가족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아주 필사적이죠.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 그리고 바로 그 섬에서는 라하이나 섬에서는 지금 가족 찾기 센터 어떤 기구가 오픈이 됐습니다. 시니어 센터에 사시던 97세의 할머니가 걷기도 하시고 아주 건강하신데 가족들과 지금 연락이 닿지 않아 모른다고 하고요. 이런 케이스가 아주 최고의 상황이고, 그러나 어떤 아버지와 딸은 대피하십시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는 됐다 너 나가거라 thank you so very much million thank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김현태 씨가 이렇게 인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나는 됐다 너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를 지금 행방을 알 수 없어서 그 가족 센터에 찾아간 그런 딸도 있습니다. 하와이의 마우이 섬 라하이나 산불은 미국의 현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 산불이 됐습니다. 북가주의 2018년도에 여러분들께 당시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송전선 결함으로 85분 숨지셨고 그 당시에 그 피해 상황이 엄청났습니다. 17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는데, 그리고 지금도 2018년 이후에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제 행방불명이신 분, 결국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산불로 인해서. 또 그 당시에는 여러 마을이 불탔는데 그 가운데 가장 피해가 심했던 마을이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라는 마을이 전부 날아가 버렸는데 이번에 역시 리아히나도 80% 이상이 잿더미가 됐고
55명이 사망하셨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이상, 1000명이 될지 얼만큼이 될지 솔직히 지금은 당국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숫자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휴대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행히 휴대폰으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신이 안 돼서 찾기 힘들다는 거고 전기는 좀 들어갔답니다. 전기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전기를 켤 집이 없는데 그렇게 납작하게 잿더미가 된 그런 그 사진을 집중적으로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요. 집이라든가 사업체가 바다가 있고 바다 바로 이제 뒤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쫙 몰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사적인 유적지까지 포함해서 1700개의 구조물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고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연방 비상사태로 선포가 됐으니까 오늘부터 구조 작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테고요. 모든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속도가 붙겠죠. 당연히 피마 국장도 통신 장비 같은 것도 임시로 전부 배치를 했고 지금 하와이에 특히 그 라하이나 그 섬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팬데믹 때 무슨 푸드뱅크 같은 거 박스에 음식을 담아가는 그 줄이 많이 서 있잖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한인들을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우이 섬을 빠져나왔죠. 한 15,000분 정도가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관광객들도 있고 또 그 주민들도 있고 뭐 그런데 120년 이상 된 건물들도 다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은 건물보다도 사람 우선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지금 사흘째인가요? 나흘째인가요? 지구온난화를 얘기를 합니다. 하와이가 산천초목이 완전히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그 산불에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그 바짝바짝 말라서 부스러질 정도의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캐서린 헤이옷이라는 자연보존이라는 그런 곳의 헤드 과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기후변화가 보통 이제 화재로부터 시작되진 않습니다. 산불로부터 시작되진 않지만 산불이 무슨 연유에선가 일어났었을 때 이번에는 뭐 특히 한 7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라하이아 남쪽에 그 허리케인 도라가 쫙 그 바람을 너무 세게 그쪽으로 불어당겨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잖아요. 어떤 일로 산불이 시작됐건 산불의 불쏘시개는 될 수 있는 거죠. 바짝 말라탄 그런 그 산천 초목이 지금 마우이 면적의 5분의 1 정도는 가뭄 마른 상태랍니다. 이 지역 자체에서는 한인들이 그 사업체도 타고 라하이나 이 지역의 사업체도 타고 집도 불탄 것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 호노룰루 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때 그렇게 말라 있으면은 최근에도 2018년과 2021년에도 막 수백 채 집이 불타는 그런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지구 온난화였는데 그 지구 온난화의 어떠한 그 위험도 속도 같은 것을 좀 빨리 캐치하지 못한 거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그리고 전쟁터다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이건 전쟁터지 그냥 일반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복구 작업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간 산업, 길 같은 것 완전히 다 망가졌으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와이의 관광 산업은 언제 복구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그 회복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분들, 구조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꽃이요. 대피령이 내려지기 전에 불꽃이 먼저 덮쳤답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실수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하와이가 워낙에 그런 대비가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속도 자체라든가 뭔가가 감지가 안 될 정도의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번져서 그랬을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불꽃이 너무 빨리 막 다가오니까 이건 자동차를 탈 틈도 없이 그냥 아이 데리고 아이 손 데리고 어린아이는 그냥 안고 뛰고
같이 뛰고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살이시네요. 20살 된 걸프렌드와 같이 관광을 했었겠죠. 당연히 하와이 여행을 했었겠죠. 많은 그 한국 분들도 여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8살의 청년과 청소년과 20살의 걸프렌드는 빠져나왔답니다. 자동차를 타고.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본인들이 빠져나오면서 뒤를 보면은 완전히 영화 있죠. 불꽃이 지금은 이제 그 수습하는 진화하는 단계이지만 불꽃이 진화율은 한 80% 정도 된답니다. 불꽃이 막 계속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빠져나왔다. 모든 것은 전부 빨간 것뿐이더라. 먼지와 바람뿐이더라. 사람들이 살던 땅이 아니더라. 가스 스테이션 옆에요. 가스 스테이션도 땅 위에 있었던 가스 스테이션이잖아요. 그 가스 스테이션 옆 보니까 어느 순간 불이 와서 그냥 막 빨갛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스 스테이션이니까 상상이 가시죠. 검은색으로 순식간에 연기가 올라와 버렸고 그리고는 더 순식간에 재가 돼버리더라.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모든 것은 불에 붙어 있더라.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난 사람이 이제 정신을 조금 수습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었고 반복합니다. 무력했고 아무도 도울 수 없었고 뒤돌아보면은 그 가스 스테이션이 불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돕지 못하고 겨우 너무 빠른 속도로 오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에 스페이스가 남아 있어도 아무도 태워주지 못하고 본인과 여자친구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해서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없을 것이다.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후회가 된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에게도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교황이 얘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와이에 보내는 그런 그 영적인 메시지인데 신의 가세 신성함은 숨진 사람, 다친 사람, 대피한 사람, 응급구조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교황이 얘기하는 그 신의 신성함의 터치라는 것이 이 18살의 청년에게 큰 위로가 될지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와이는 아주 그 힘든 상태, 복구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복구 비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살 길이 막막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교황도 위로를 보내고 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여러 곳에서 마음도 보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펀드 같은 것도 조성이 되겠죠. 이 하와이의 산불은 많은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와이에 한두 번 가보신 분들, 한두 번 이상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하와이에 제2의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물론 이번에 아주 그 마우이에서 여러 곳에서 불이 났지만 완전히 80% 이상이 전소된 라하이나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모든 분들께 다 이제 그 커넥션이 있으니까 연관이 되고 저희도 이렇게 뉴스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도 많은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뭐 안타까운 스토리라든가 야, 저 어떻게 도와주나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겠죠. 인간은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연에 의해서 그 자연도 또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후 변화, 기후 뭐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이렇게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빌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요즘에 제가 최근에 추세를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자동화와 인공지능.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바로 여러분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도시와 또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브랜드죠.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무인 자동차, 말하자면 그 자동차가 그 시범 운행 중이었는데 곧 몇 주일 있으면 어젯밤의 결정에 따라서 24시간 무인 자동차가 운전을 하게 된답니다. 로봇 택시가.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이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불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홈리스 피플로 굉장히 그 낙후화되는 도시가 되니까 우리가 살 길은 테크놀로지밖에 없다고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뭐 경찰국에서도 반대를 하고 하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서 이 두 회사가 크루즈가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만든 그 자동차죠. 그리고 구글의 모 회사가 알파벳이 만든 게 웨이모인데 이 두 회사가 이제 사람들이 좀 없을 때 밤 시간에 시범 운전을 샌프란시스코라는 테크놀로지의 그 완전히 그 중심지에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몇 시간 동안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 투표를 했죠. 3대 1이었습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 다 포함된 신기술이 우리 앞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신 코리안 아메리칸께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면서 택시를 타고 다니셨다면 앞으로 곧 사람 없는 택시를 타야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루트를 막 망가뜨린다던가 그동안에 그 같은 그 비난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어떤 경우는요. 응급차의 이동도 경로도 방해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국과 소방서가 제일 크게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응급 그 상태 때문에. 그런데도 이 승인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살 길은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뭐 어떠한 그 신기술 이런 것이다 하고 샌프란시스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무인 그 택시로 사고라던가 여러 가지가 일어난 것이 600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는 이제 스탑사인에 쓰지 않았다던가, 스탑사인에 쓰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았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응급차의 경로를 방해했다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차의 그 경로를 방해해서 일어난 사건도 교통사고죠. 55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그 무인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잠재력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잠재력, 현재 당장이 아니라 잠재력을 보고 이 같은 것을 결국은 승인을 했다는 것이고 미래에는 점점 더 안전해질 것이며 뭐 지금까지 몇 시간 하던 것을 더 시간을 늘리면 그게 이제 축적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몇 대나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주일에 7일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가 회사에 따라 달라요. 웨이모는 그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만든 뭐 현재 밤에 뭐 250대 정도 허용을 했다고 하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밤에 300대, 낮에 100대를 허용했는데 이것보다 이제 이것을 현재 이렇게 됐고 대수가 정확하진 않지만 점점 늘어나겠죠. 24시간.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테크놀로지의 수도 중에 수도니까 세계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시작이 돼서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 그리고 그 구글의 알파벳 구글이 처음에 어떻게 그 시작된 그런 그 회사인데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만듭니까? 이게 다 신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이 다른 회사보다는 좋았던 것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로스앤젤레스와 산타모니카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우리는 이건 먼 미래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1, 2년 안에, 1, 2년도 아닐 것 같은데요. 곧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까지 올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기 자동차에 완전히 그 올인을 한다던가 이 신기술에 쫙 그 달라붙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무인 자동차, 뭐 우리 자가용도 우리가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는 그 자가용도 지금 뭐 곧 그 뭐 자동화 완전히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화해서 자동차 타면서 뉴스 보고 뭐 텔레비전 보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로봇 자동차부터 시작이 되면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정치 뉴스를 뒤로 미루고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팍스가 어제는 무슨 뉴스가 핫했냐면요. 오늘 뉴스와 조금 다른데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팍스에 그 터커 칼슨이 나가도 팍스 주식값은 올라가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자체가 그리고 팍스에서 아무리 터커 칼슨이 유명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빠져도 아무렇지 않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송 뭐 아무리 그 사람 방송 잘한다 해서 그 방송 잘하는 사람이 그 방송국에서 빠져나간다고 방송국이 뭐 흐물흐물 무너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팍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어제는 그게 아주 핫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뉴스가 핫한데 이건 미래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팍스의 루퍼트 머덕이 미국에만 많은 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 뭐 더 클지도 몰라요. 어떤 분야에서는 영국의 스카이 뉴스 같은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타블로이드가 많잖아요. 호주 꽉 잡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호주 사람이니까 루퍼트 머덕이. 그런데 루퍼트 머덕이 소유한 그 팍스 뉴스 코퍼레이션 뉴스만입니다. 뉴스 코퍼레이션이 1년 동안의 이윤이 75%가 내려갔답니다. 이 1년은 6월 30일에 끝난 1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75%가 어느 정도냐면 수익이 왜 이렇게 많아요? 1년 전에는 1년 동안 7억 6천만 달러 네트로 벌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6월 30일 끝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8,7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해 사이에 75%가 떨어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통적인 것에서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신문, 팍스가 신문을 하잖아요. 신문, 종이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신문업계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그게 이미 뭐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지금은 더한 것이고 점점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게 신문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루퍼트 머덕의 소유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디지털에서 수익이 더 많습니다. 종이보다. 종이로 시작한 그 전형적인 그 팍스가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뭐 뉴욕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가 디지털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있는 것이고 다른 그 종이 신문 회사는 점점 가라앉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윤이 75%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팍스에서 발표한 것을 뭐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많은 주요 뉴스에서 다 보도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겐 미래가 있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나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 좀 공부 좀 하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회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과도 연관이 있고요. 인공지능 때문에 더 선이라는 타블로이드 신문을 갖고 있는 뭐 더 타임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신문. 더 타임스도 루퍼트 머덕의 그 뉴스 코퍼레이션 소속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문뿐만이 아니라 출판사도 합니다. 이 그 코퍼레이션이 뉴스 코퍼레이션이 그래서 텔레비전도 당연히 있죠. 그것도 이제 돈 내고 보는 텔레비전 많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광고 회사도 합니다. 이 팍스가 뭐 근데 루퍼트 머덕이 중요한 게 미래를 누군가가 본인이 뭐 처음부터 미래를 내다보겠어요? 누군가 전문가의 말을 듣고는 그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기 시작하고 결정을 아주 잘하는 거죠. 해서 팍스 스포츠가 아주 강했었고 이번에는 그러다가 뭐 웨더 쪽으로 또 확 돈다던가 지금은 인공지능인 겁니다. 신문 매체에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1년 동안 수익이 네트 수익이 75%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출판 분야에서도 신문 분야에서도 디지털에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돈을 이미 벌어들이고 있고 왜냐하면 신문 프린트 광고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미 호주에서는 신문 기사인데도 신문과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기사를 3,000개를 인공지능이 쓴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지금 6월 30일까지 지난해보다 수익이 75%가 줄어들었잖아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뉴스코퍼레이션의 호주, 영국, 미국 너무너무 많은 거대 기업인데 수익의 절반 이상이 이미 디지털 쪽에서 온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다가와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잠재력, 이게 굉장히 낙관적인 평가를 루퍼트 머덕 같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낸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래를 보잖아요. 그리고 꼭 우리 업계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도 하반기에 조금 지금보다도 더 안정된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자율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또 다음 9월달 미팅에서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조금 괜찮아질 테고, 박스가 또 부동산 시장 광고 그런 자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우리 박스는 75% 1년 만에 수익이 줄어들었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터커 칼슨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박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또 다른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좀 금요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은퇴하기 좋은 이제 그런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를 5개 카테고리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은퇴하기 좋은 곳 하면은 플로리다를 생각을 하고 또 캘리포니아주를 생각하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날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플로리다주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주도 아닙니다. 이제 이 내용은 오늘 보니까 웹사이트에는 실렸는데 신문으로는 13일 날 실릴 예정이랍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인데 요즘은 이래요. 신문이 이렇게 보더라도 신문으로 페이퍼로 보면 이거 며칠 전에 봤는데 어떤 경우는 월요일 정도의 웹사이트에 먼저 올려두고 그 기사가 주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판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뭘 길게 많이 보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문도 일요일이 더 두껍고 하죠. 텔레비전도 시사 터크쇼 같은 것을 다 일요일에 몰아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리하여 은퇴하기 좋은 곳이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13일 날 보도할 것을 제가 미리 보도를 해드리자면요. 은퇴를 할 것 하면 내가 살 곳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우선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지 되고 그게 뭐 집을 사는 것이든 아니면 렌트를 하는 것이든 그 분야가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뱅크레트라는 소비자 재정 서비스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자 재정에 대해서 특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아주 잘 알려주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쭉 5개 카테고리로 정해놓은 건데 우선 5개 카테고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죠. 생활비부터 렌트비부터 등등 그걸 40%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인간은 돈 없이 살기 참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접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뭐 접속만 하면 뭐합니까? 퀄리티 그런 것을 20%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웰빙이라고 해서 2가지 레크리에이션 할 곳이 얼마나 되는가 산은 얼만큼 강은 등등 해서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나이 든 사람의 인구 이것도 어떤 분은 너무 나이 든 사람들만 많이 사는 곳에 무슨 55세 이상 시니어라든가 뭐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웰빙이라는 것에 25%를 줬고 날씨가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가 보죠. 범죄도 5%, 경제 40%, 헬스케어 20%, 웰빙, 레크레이션과 나이 든 사람의 인구 25%, 날씨 10%, 범죄 5% 이렇게 해서요. 제일 이제 좋은 곳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곳 5군데.
은퇴하기 나쁜 곳 5군데 말씀드리고 또 결론도 뉴욕타임즈에서 내려놨습니다. 제일 좋은 곳은요. 감자 많은 아이오와주랍니다. 뭐 정치와도 연관이 많은 그런 주이기도 한데 아이오와주가요. 1년 내내 따뜻하다네요. 1년 내내 따뜻하고 경제적으로는 돈이 조금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3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헬스케어는 11번째에서 모든 것이 다 탑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오와가 날씨와 경제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헬스케어가 좋다는 것에 따라서 아이오와주가 은퇴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하고 이제 전문 그런 소비자에 대해서 뭔가를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델라웨어입니다. 이곳은 경제적으로는 아이오와주보다 조금 많이 들어요. 18번째로 많이 드는 곳이고 한 쉬운 군데를 설정을 해놨는데 웰빙이 2번째랍니다. 뭐 레크레이션 할 것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의 인구도 적절하고 3번째가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가 조 맨신 민주당 의원이 어제 보니까 나 민주당 탈퇴할 가능성도 높아라고 얘기를 하던데 광산 많고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이 이 50군데 선정한 게 아니라 미국이 50개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가장 최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4번째가 미주리주도 여기도 이제 한국 분들 공부하러도 많이 가시잖아요. 미주리 대학교에 무슨 저널리즘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이오와로 유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미주리주가 경제적으로 5번째로 돈이 덜 드는 그런 주랍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수입이 고정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해서 좋고 5번째가 미시시피도 웨스트 버지니아 다음으로 돈이 조금 덜 들고 그리고 날씨가 괜찮다네요. 미시시피도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뭐 내륙 쪽으로 들어가고 하면 날씨가 7번째로 좋답니다. 그러면 지금 5군데의 미국 사람들에게 조금 공통적이다 싶을 정도로 은퇴하기 좋은 곳이 아이오와 델라웨어는 아주 동북부고요. 웨스트 버지니아 조금 아래로 내려오고 미주리 더 아래로 내려오고 미시시피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한국 분들이 과연 이런 데서 적응하시기가 좋을까? 나는 어떨까? 뭐 잠깐 스쳐보셨을 것 같고요. 최악의 주 5개 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주는 46번째, 7번째 이런 식으로 아주 최악은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겠습니다. 최악의 5군데 가운데서 5번째는 매사추세츠.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50개 중에서 3번째로 돈이 많이 드는 곳. 그런데 또 의료상으로는 2번째로 좋답니다. 매사추세츠가. 그리고 매사추세츠 다음으로 끝에서 몇 번째인가요? 아무튼 5개 최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이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별로고 뭐 아무튼 경제적인 것이 크겠죠.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 캘리포니아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가 경제적으로 끝에서 2번째예요. 많이 드는 주예요. 그럼 캘리포니아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더 많이 드는 주는 뉴욕이죠. 뉴욕. 이렇게 해서 아주 최악의 주가 매사추세츠보다 더 나쁜 곳은 워싱턴,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 그 다음은 뉴욕. 그런데 알래스카가 뉴욕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주 비싸서 최고로 비싼데 웰빙은 4번째거든요. 뭐 할 것도 많고 뭐 노인 인구도 적당하고 하는 거. 그러면 은퇴하기에 최악의 주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도 가보지 못한 곳이거든요.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거기에 섬자를 붙여야 되나요?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하는 알래스카 섬은 아니지만 뭐 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알래스카는 자연적으로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 여기서는 이제 날씨가 이제 확실하게 딱 꽂혀 있는 거죠. 범죄율도 낮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추우니까 살 수가 없죠. 또 외지고 뭐 여기 물가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언어의 문제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야, 우리가 소수인종은 소수인종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언어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웰빙에도 나이가 많은 인구와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는 들어가지만 같은 인종끼리의 그 편안함 같은 것도 나이 들면 있잖아요. 그냥 딱 눈빛만 보면 알고 말도 편안하게 한국말 할 수 있고 또 그 마을에 꼭 한국 마켓이 있어야지 되는가. 적어도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가면 한국 마켓이 있어야지 양배추 김치라도 담가 먹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뉴욕타임스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개인적인 선택이다. 참조는 하지만 개인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뉴욕도 뭐 은퇴하고 살기 좋은 도시 꼴찌에서 2번째예요. 알래스카 다음이에요. 캘리포니아주는 꼴찌에서 3번째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뉴욕이 그렇게 꼴찌에서 2번째지만 웰빙이라는 건 사람들이 사는데 이 그 퀄리티라는 것은 또 4번째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즐긴다는 얘기잖아요. 뭐 별로 남들은 다 좋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생활비가 제일 많이 드니까 미국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비싸지만 돈이 행복을 살 수도 있다. 돈만 있다면 뉴욕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조금 경제와 관련이 있는 뉴스 가운데서 아마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요. 이것도 역시 트렌드인데 재택근무를 너무 많이 하는 직원들을 이제는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아마존이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나와서 일해라 하는 그 아마존의 어떤 규정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직원들에게 벌칙을 보냈는데 이번 주에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그 동료와 회사에 나와서 미팅을 하고 그 이제 회사 이 근처에서 50마일 이내에 사는 사람들, 물론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은 상관없다고 예외는 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아니면 8일 동안 5번 미만 회사에 출근하면 어떠한 벌칙을 주겠답니다. 이런 것을 이메일로 쫙 보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라 3월 달에 애플도 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너무 재택근무만 하면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본인이 CEO가 됐을 트위터 X라고 해야지 되죠. X라고 불리기를 원하니까 회사 이름도 바꿨으니까 당분간은 좀 혼합해서 쓰겠습니다. 트위터 X는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된 지난해 그 10월부터 딱 이런 뭐 풀타임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022년도 5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 X, 트위터 전부 테크놀로지 회사잖아요. 테크놀로지 회사의 48%가 완전히 리모트로 일하는 것을 회사에 나오지 않고 허용을 했거든요. 그게 지난해 5월의 일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22%밖에 안 됐어요. 그게 이제 많이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것이기는 한데 모닝 컨설팅이 쭉 그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린 겁니다. 지금은 85%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재택근무도 하고 또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회사로 나오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난 6월 달에 아마존의 그 직원들은 직장 복귀 정책이라고 말할까요? 이 복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파업까지 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특히 일하는 사람들 5명 가운데 3명이 현재 집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으면 회사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보다 원치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요. 참 격세지감이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데 저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요. 나이 티 나잖아요. 누가 요즘 그런 말 합니까? 뭐 한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구글이라든가 메타 아니면 그 페이스북의 메타요, 애플 이런 거대한 기술 그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어땠어요? 뭐 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 그 몇 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막 수십억 달러씩 들여서 캠퍼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우선 본인이 솔선수범한다 하면서 뭐 일론 머스크도 그랬어요. 막 거기에다가 막 뭐 잠을 자고 회사에서 자고 밥도 다 회사에서 먹으라고 하고 무료로 주고 그냥 일만 해라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막 운동 시설도 다 만들어 놓고 해서 직원을 가능하면 회사에 많이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완전히 그때 전성기였잖아요. 사람들이 야, 나 저곳에 가고 싶어. 저 회사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아니 바뀐 게 아니라 그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바뀐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나 저 회사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뒤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 그거 별론데 이게 더 좋은데 야 정말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마존에서 이렇게 회사에 나와라 하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이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이거 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했겠죠.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다 쓰고 뭐 체크업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게 실수가 많았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나는 사흘 채웠는데 하고 항의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이 같은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그 로봇가 택시를 운전하는 거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지만 팍스의 CEO 루퍼트 머덕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결점은 빨리 고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익을 훨씬 많이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야 정치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요.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이 특별검사 임명, 뭐 지금 특별검사 임명 얘기들이 나오는가 보네요. 대통령의 아들과 그 대통령에 관한 뭐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관한 그런 그 부분이겠죠. 이걸 이제 공화당이 굉장한 그 이슈로 2024년도 선거 이슈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을 전부 그 의사당의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그런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 정치화로 가는 것이고요.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가 이기든지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가 누가 이기든지 나는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하는 사인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공화당의 그 후보들이 토론을 할 때 정해놓은 그런 규칙입니다. 공화당 당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인데 난 거기에 약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저께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전에는 사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루 전에는 하다가 어제는 그 사인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누가 예비선거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이 이겨도 뭐 당을 위해서 그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지지를 하고 일을 하겠다 하는데 사인을 안 하겠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특별검사는 1월 달에 기밀 그 서류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기를 원하고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건 말도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기밀 서류에 대해서 3개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기소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월트 나우타 그 사람의 여러 시종과 같은 일을 했었던 백악관에서 무죄를 두 사람 다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그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딱 차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 지지자끼리 펜스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가 거의 싸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가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1월 6일에 왜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그게 이제 왜 트럼프 바이든 그 대통령이다를 선언을 했느냐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입 다물어. 이건 이제
펜스의 지지자겠죠. 그랬더니 펜스가 뭐 공정한 질문이네 하면서 다시 한번 늘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통령 선서를 할 때 뭐 레이건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했는데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고 그게 헌법을 지킨 결과다. 앞으로도 또 뭐 그렇게 할 거다 하면 헌법 2조를 얘기를 하고 헌법 2조를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헌법 2조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반역자다. 이 마이크 펜스에게 반역자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말로 시작이 되지만 어떻게 될지 선거가 좀 뜨거워지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노릇이라는 것. 그게 여기에 이제 미국의 위험도와 또 미국의 비극 같은 것들이 전부 달려있는 사건이다라고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또 어디죠? 오늘 당황하니까 생각 안 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또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저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